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25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서 깊이가 건물의 벽 두께와 맞먹는 초대형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영광 대마산단과 목포, 신안을 잇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부지가 정부가 선정한 1차 규제자유특구에 포함됐습니다. 지난주 광주 광덕고 학생들이 시작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남 지역 학교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서 또다시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깊이가 경납 건물의 두께와 맞먹는 초대형 공극입니다. 이런 부실한 핵시설이 수십 년 동안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처음 공극이 발견된 이래 2년 넘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한빛원전 4호기에서 지금껏 발견된 공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발견됐습니다. 가로 길이 3m 31cm, 세로는 최대 97cm, 깊이는 최대 1m 57cm로 확인됐는데 그야말로 초대형이라고 할 만합니다. 특히 깊이가 문제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경납 건물의 두께를 최대 1m 68cm로 시공했는데 구멍의 깊이는 1m 57cm로 겨우 11cm의 콘크리트만 차 있었고 나머지 93%는 텅 비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빛원전 측은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이 불량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실상 부실 시공을 인정한 것입니다. 생기면 안 되는데 한빛원전 전창근 홍보팀장입니다. 이제 콘크리트 다짐이 조금 철저하지 못했다. 한빛원전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6년.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23년 동안이나 이런 부실한 시설을 곁에 두고도 모른 채 살아가야 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이하영 부위원장입니다. 고난이를 비롯해서 정부가 했던 얘기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경납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자랑을 해왔어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대형 구멍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경납 건물로서 가치는 없다고 보여지고 한빛원전 측은 발견된 경납 건물 공극에 콘크리트를 채우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3호기와 4호기는 실제로 발견되는 대로 콘크리트를 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 조사를 마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가동할 계획이지만 드러난 부실 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영광 대마산단의 이모빌리티 산업 부지가 정부가 선정한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목포와 신안 일대 273만여 제곱미터이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규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율주행 특수목적 차량 규제자유 특구를 추진한 광주시는 이번 1차 발표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2차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고흥의 드론 산업과 나주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 특구도 추가로 지정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 위 땅으로 불리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에 97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호남대 학교법인 성인학원과 2년에 걸쳐 벌인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결과 성인학원으로부터 242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제공받고 쌍촌 캠퍼스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인학원 측은 쌍촌 캠퍼스 부지에 9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 교통 영향 평가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광주 제1고등학교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었죠. 전남 지역 학교에도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일본 맥주 등을 사지 않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산했던 학교에 모처럼 많은 학생이 모였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보복 규제를 철회하라고 외쳤습니다. 학생들은 100년 전 탑골공원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가지고 나온 일본산 학용품을 모아버리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고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한 건 지난 17일 광주 광덕고등학교에 이어 이번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광양고등학교 전교 부회장 공경빈 학생입니다. 부탁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번 퍼포먼스에 동참한 학생들은 모두 280여 명. 학교나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도 수능을 코앞에 둔 3학년 학생들을 포함해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거 딱 한다 했을 때 광양고 3학년 좋다, 박종준 하면 괜찮을 학생입니다. 것 같다. 그래서 일본 이 불매 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광양고 3학년 김종은 학생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바른 시민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편의점의 일본산 맥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편의점 점주 진하진 일주일에 씨입니다. 12개, 20개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4개, 많이 나가면 6개 이렇게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역 상공인 협의회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애국심으로 불붙은 불매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일본 공무 출장과 현장 체험학습을 자제할 것을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계획된 일본 출장도 가능한 변경을 검토하도록 했고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은 장소를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전격 취소했고 일부 학교는 일본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꿨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내일 일본 나고야에서 진행하려던 고등학생들의 한일 교류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시 소방본부의 화재 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화재 출동 건수는 총 429건, 하루 평균 2.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건보다 3.2%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은 부주의로 발생했고 화재 유형에는 담배꽁초 방치가 3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선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5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학술대회에 참석한 다음 모 식당에서 여제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대 법인은 지난달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돈 86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회사 돈 117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고 노회찬 의원 서거 1주년이 됐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그리고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한국 진보 정치의 계보를 이어왔고요. 또 진보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요. 그래서 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회찬 재단 조승수 사무총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정부는 홍수, 지진, 태풍과 함께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지정을 하고 국가 차원의 폭염 피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정부의 이 정책이 사후 대책에만 치중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황승식 교수를 통해서 이 폭염이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험성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두고 일어난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11차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견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환경 영향 조사와 또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서 현안을 해결하자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했지만 만약 SRF를 통해서 가동이 안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대의 손실 보존 비용이 또 다른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운영 손실 보전 방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런 의결,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인터뷰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 문의 062-519-3002. 시공 예정 고려 개발.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 대부분의 구간으로 출근 정체가 시작된 상태인데요. 설중로에는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용주 농협 상거리에서 신안교 방향으로 용봉 휴먼시아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운전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밀려 지나는 구간이 많아서 시간 여유 가지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은 무진대로인데요. 광천 사거리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이상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상무교차로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주나 목포 등 시외로 향하는 차량들도 많아서 밀려 지나고 있고요. 특히 국도를 지나신다면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잠이로입니다. 전남대 입구 사거리에서 신안 사거리 방향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 대남대로에서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림 지구대 입구에서 미래 아동병원 양방향으로 1차로 막고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필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쉬우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비유로 진보 정치의 지평을 넓힌 정치인 바로 노회찬 전 의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노회찬 전 의원의 서거 일주기가 얼마 전 지났는데요.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의 이 진보 정치사에 있어서 정말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또 투쟁적인 정치인의 사망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고 노회찬 의원의 정치 인생 그리고 그가 꿈꿔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재단 조승수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회찬 의원의 서거 일주기가 지난 23일이었죠, 총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일주기 행사도 열리고 했었는데요. 당시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일주기가 벌써 되었습니다만은 네. 뭐 어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10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어디선가 계실 것 같은 네. 믿기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일주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묘비 제막식과 추모식 또 학술 토론회 추모 미술 전시회 추모 공연 또 노회찬 상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가 많은 시민들이나 또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요. 네. 많이 행사를 하면서 다양한 사연들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네. 다시 노회찬 의원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또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들도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폭포수 같은 그런 목소리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진보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의 체제 정치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신 지 1년이 돼버렸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 또 일주기 다양한 또 행사를 진행을 하셨네요. 네. 네. 재단도 출범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1월 4일 날 출범을 해서 지금 약 6개월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노회찬 의원과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그때 87년에 이제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이라는 조직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처음 인연이 되었는데 사실 그때는 서로 만나지를 못했고요. 네. 서로 이렇게 감옥에 깔려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만나지를 못하다가 92년에 처음 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작년까지 한 28년 정도 같은 활동을 했고 네. 국회에도 같이 2004년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이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오셨고 또 처음에 만난 그 순간 서로를 알게 된 그 순간에는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말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한국 진보 정치의 또 현 주소고 지금까지 치열하게 환경 그 제1선에서 살아오셨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한국 진보 정치를 이끌어 오시는 그 길 정말 쉽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어떤 분들은 386이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TV에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사실 진보 정치의 길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노 의원님이 역시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정말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하고 감옥을 가기도 하고 또 사실 진보정당의 소수정당 한국 정치사에서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결국은 진보 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정치가 이 거대 양당 이 보수적인 양당 구조 속에서 진보의 깃발을 꽂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변치 네. 않고 이렇게 진보 정치 한 길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한국 사회의 이 현실, 말하자면 불평등과 부정의, 불공평한 어떤 한국 사회의 현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네, 바로 그 이야기도 더 좀 꺼내주십시오. 이 진보 정치, 불평등과 이 부조리를 깨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라고 뭉쳐서 걸어온 길이 20년이 넘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진보 정치를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께서는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적 약자,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 저는 뭐 휴머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누구보다도 남다른 분이셨다. 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말하자면 역사적인 어떤 책무, 신념 이런 것이 아주 크셨기 때문에 그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그 과정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만 성과도 많이 이뤄내셨잖아요. 네, 뭐 사실 아직은 진보정당이 한국 사회에서 그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보정당이 2000년 민주노동당을 시발로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현재 정의당이 되기까지 네. 저희가 제기했던 무상급식이라든지 복지국가라든지 이런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있고 또 자기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회찬 의원께서 돌아가신 지 1년. 이 1년 동안에 문득문득 또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가 노회찬 의원이 더 그립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셨습니까? 네, 뭐 최근에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더더욱 그런데요. 어쨌든 이른바 촛불항쟁을 통해서 촛불정부가 탄생을 하고 이른바 사회적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이었는데요. 네. 뭐 최근에 정치개혁,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또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지미진한 것을 볼 때 의원님이 계셨으면 조금 더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가셨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6411 버스로 대변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의원님이 계셨으면 좀 더 의미 있는 네. 역할들을 하셨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이제는 우리의 몫으로서 그리고 또 이 진보 정치를 하시는 우리 조승수 총장님을 비롯한 또 정치인들의 몫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끌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어떤 의지 어떻게 이 노회찬 의원의 뜻들을 또 연결해서 끌어나가실지 진보 정치를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정의당이라든지 이제 진보정당의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노회찬 의원님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그 뜻을 이어나가고 그 정치적인 가치들을 한국 사회에서 계속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노회찬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 재단을 통해서 정치학교 등을 통해서 제2, 제3의 노회찬을 길러내는 문제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그리고 또 노회찬 상 이런 걸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격려와 힘이 되는 네.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노회찬 전 의원은 지금 우리들 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그 품었던 그 뜻 그런 부분들을 방금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또 분들이 노회찬 재단을 통해서 실현시키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부분들 방송을 통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노회찬 재단 조승수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이제 더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폭염의 위력은 좀 덜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안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더위에 대비하는 지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내놓은 이 폭염 대책들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폭염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황승식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올해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이런 폭염들 때문에 각종 질환에 시달리거나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네, 작년보다는 아직 폭염이 좀 덜 오긴 했는데 조금 아직 이르긴 하고요. 네. 폭염이 가장 심한 때가 7월 말 8월 초이긴 합니다. 폭염이로 인한 건강 영향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온열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온열 질환 중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이제 열사병이라고 부르는 병인데 열사병은 좀 주시면 이제 손상돼서 의사들끼리 뇌가 있는 병이라고 할 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사망하는 일입니다. 근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은 작년에도 그렇듯이 한 48명으로 잡혔는데요. 수치가 사실은 그 수치는 전체 온열 질환으로 사망으로 따지면 조금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숫자하고는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열사병이 아닌 경우는요. 기존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악화돼서 그에 의한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여러 가지 경우는 그냥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폭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이 폭염 자체가 우리의 일상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지금 팩트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폭염을 이제 뭐 재난 수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난이 폭염이 돼버렸는데요. 이 지금 재난이 되어 버린 폭염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말씀하신 대로 폭염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결과를 보는 게 학계의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돼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초에 호주 그리고 현재 서유럽에 심각한 폭염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국가 차원의 재난보다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정부도 그래서 이 지난해였죠. 9월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이 재난으로 지금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지정되면서 폭염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들 크게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까? 작년 8월에 이제 임시국회를 통과를 해서 이제 폭염이 또 재난이나 안전관리 기본법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시행이 되려는 후속 조치가 시행이 되는 건 이제 올해 3월에 시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정부 폭염 종합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올해도 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난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가장 쉬운 대책 중에 하나는 무더위 쉼터를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올해 1월에 나온 게 폭염 재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을 하고 작년에 이제 그 심한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인명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판단 지침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보상을 하는 이런 정책이 이제 가장 바뀐 대책 중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올해 이 폭염부터 이런 재난 표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대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추진이 될 텐데 좀 꼼꼼하게 잘 다뤄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문제점이 좀 많다고 보세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상당하시던데. 네, 여러 가지 기존의 대책들 그 폭염 종합 대책이 작년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작년 폭염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조금 상세한 부분들이 포함되긴 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크게 포함된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의 종합 대책들을 보면 각 수행하는 부처나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모아놓은 체계, 좀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특히 미리 대응한다기보다는 사후 조치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재난은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네, 이 표준면허이나 네. 전반적으로 그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들려주세요.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겁니까, 교수님? 네, 대표적인 부분들이 폭염재난 위기 관리하는 매뉴얼들이 건강 영향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 폭염을 재난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정부든 지자체는 투입을 하고 수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온열 질환자로 인한 네. 입원, 사망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떤 상황들, 어떤 대책들을 수행을 했고 투입을 했고 그때는 성과 위주로 맞춰져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의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건강상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대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가 보죠. 네,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재난 문자 또 기상청 특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재난 문자나 기상청 특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난 문자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중요한 그 소통 수단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재난 문자들은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잦은 발송이 되게 되면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 자주 안 하지만 폭염은 여름 시기에 자주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게 자주 보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재난 문자가 오더라도 당연히 오는구나. 혹은 그에 따른 행동, 구체적인 재난 문자만 오게 되지 그에 따른 조치라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좀 한계가 있다 보니 네. 많은 부분에서 그냥 재난 문자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또 재난 문자 내용이랄지 발송하는 시기랄지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함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폭염하면 이런 재난이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결국은 좀 독거 노인이랄지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들은 갖춰져 있습니까? 네, 정부 종합대책에도 그런 부분 일부 나와 있는데 아직 예산이 조금 미확보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책들의 핵심이 사전 예방 관리가 절실합니다. 사후 조치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부족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쪽방촌과 같은 곳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혹한에 시달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의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 많이 필요하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중에 가장 취약한 분들을 좀 선별해내서 폭염이 왔을 때 건강 영향을 입을 만한 상황들은 1년 중에 사실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폭염이 왔을 때는 그분들이 에어컨이 있는 시설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네.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지자체나 이런 그 단체들의 꼼꼼함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지자체의 많은 분들이 복지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폭염이라는 재난 그리고 보건 영향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돼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재 좀 새롭게 이 폭염이 재난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더 보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폭염을 재난으로 이해하고 또 이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부분들,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정리 차원에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진이나 산불, 태풍으로 지난해 폭염만큼 지난 최소 이제 48명이 사망했는데 그렇게 네. 사망했더라도 이걸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도 없이 쪽방에서 폭염 기간에 위험한 노인 이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인데 폭염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현상으로 심각한 사회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인류 문명에 초래한 기후 변화라는 대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시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재난이기도 한데 이 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죽게 만드는 일인가? 한국 사회가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회에는 이미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황승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지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 그리고 발전소 그리고 행정당국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도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RF 시설을 매몰 비용 그리고 연료 조난 시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좀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손실보전 주체와 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난방공사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종원 에너지 신사업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부터 수차례 협상과 조정이 있었고 민간 거버넌스 회의도 11차례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예,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공사는 그 광주전나 SRF 발전소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혁신도시도 안정적으로 지역 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지자체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네. 또한 그 발전소가 계속 멈춰 있을수록 손실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빠른 정상 가동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상 가동을 기본 전제로 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발전소가 지금 이미 2017년도 말에 준공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역 주민 민원하고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네. 일단 막대한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주민과 상생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거버넌스에 참여의 협의를 지금 지속하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공사 손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점점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발전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깝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발전소는 지어져 있고 당초 목적에 다 합의를 해서 발전소까지 지었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전소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회의에 참여하고 이게 공공성의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지난 10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일단은 큰 틀에 있어서 합의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거기 결과에 따르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합의된 사항 아닌가요?
예. 물론 그 지난 10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합의안이 작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이제 환경 영향 조사 기간 그리고 주민 수용성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한편 우리 공사에서 그때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주민들이 LNG로 결정할 경우에 우리 공사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손실 보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결정할 수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SRF를 통한 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굉장히 큰 손실 비용과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까지 결정하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거죠? 네, 지금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 LNG로 난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는 그 SRF 발전소 투자비에 대한 매몰 비용, 그다음에 운영 손실, 그리고 인근 그 지자체 SRF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 그 손해배상금액, 우리 공사에서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손실에 대한 그 보존 방안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수용성 조사 시행하는 거는 우리 공사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것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이런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되고 절차를 거쳐서 발전소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논의하는 재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확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 발전소로서는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게 행정당국 그다음에 중앙 산자부를 비롯한 당국일 것 같은데 그런 데서의 입장 표명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논의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가 됐었는데요. 네. 하다가 지금 뚜렷한 지금 대안들이 없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손실 보존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합의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 수용성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LNG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이런 손실 방안이 좀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를 우리 공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사는 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또한 그 경영진 실무자들은 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장사로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또 배입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이 난방공사의 어떤 지배구조, 이 주식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는 지금 공공 지분이 지금 50%가 좀 돼 있는데요. 산업부나 지금 한전, 그다음에 에너지공단, 서울시 이렇게 지금 주주를 구성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는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공 지분이 50%지만 또 상장된 주식도 있기 때문에 그 주주들의 이익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이 공공성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손실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돼야 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전남도 그리고 나주혁신도시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의 주체가 또 국가이기 때문에 산자부 중심으로 한 중앙에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표현하던데 현장에서 보실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렇죠. 우리 공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그거는 좀 의견 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좀 합리적으로 풀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 난방공사도 지금 고충이 있는 것이고 이 당초의 정책이 지금 뒤바뀌어야 될 큰 틀에 있어서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 난방공사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광주 전남 SRF 발전소는 지금 환경 영향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모두 준수한 합법적으로 건설된 발전소고요. 그렇죠. 네, 주민들께서는 근데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발전소는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좀 만족하는 친환경적 설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 불확실한 환경적 우려, 그다음에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그 주민 반대로 인해서 네. 발전소는 멈춰 있고요. 근데 이 준공대지 그 발전소가 가동하지 못하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난의 손실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또 다른 지자체 폐기물 처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공적 재원이 낭비되는 커다란 손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듯이 그 날로 심해지는 그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연료화를 통한 에너지 재활용은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재반상을 고려해서 관련 기관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계속 맞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방향성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 SRF를 지금 가동한 이 발전소 자체의 가동을 반대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남방공차 입장에서는 모든 기준, 정부가 지금 제시하는 기준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조사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가동이 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남방공사 입장 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지금 해결해 달라 이 부분이 상충되고 결국은 정부나 이 중앙 여러 행정 당국에서 해법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계속 겉돌 수밖에 없잖아요, 처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좀 논의를 한다면 지금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금방 답이 이렇게 수학처럼 공식처럼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느 한 기관이 또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거버넌스 회의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면 뭐 갈등의 해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네, 현재 상황들을 우리 처장님을 통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종원 에너지 신사업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북권 소식 강진신문 김철희 국장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비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테마 학교를 한평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있다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농 귀촌인들 상당히 많이 유입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전남도에서도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좀 귀농 귀촌인들이 먼저 조금 지역에서 먼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평군에서도 친환경 체류형 테마 학교를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따르면 체류형 테마 학교는 그 도시 소비자와 예비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이제 농업과 지역 문화, 관광, 예술이 접목된 테마형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그 한평 나비축제 거기에서 처음 선을 보이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인구를 좀 유입을 하고 미래 농업 인력을 좀 양성한다는 그런 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먼저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먼저 향후들, 먼저 제광 한평군 향후들 8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먼저 딸기 수확, 가공 체험 그걸 시작하면서 체류형 테마 학교 운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회, 광주 지원 분들을 모셔가지고 3일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그분들 오셔서 요즘 또 그쪽이 유명한 게 단호박 체험을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되게 좋아들 하셨고 실제 이제 귀농했을 때 또 이제 본인에 맞는 다양한 이런 그 작목 선택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교육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농가에서 이렇게 실제와 같은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결국 귀농 귀촌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빨리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또 목적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시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한
최소화하고 또 군에서 이제 추진하는 뭐 시책 같은 걸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는 효과 그리고 그 먼저 왔던 선배들의 귀농귀촌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이런 궁금증을 최대한 줄여주는 뭐 이런 형태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한평군 체류형 테마파크는 2022년까지 상반기까지 지금 한 10차례 정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분들 얘기는 체류형 테마 학교는 조금 한평 귀농귀촌의 축소판 이제 도시와 농촌이 좀 상생한 기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한평의 장점을 좀 널리 알려달라고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군 같은 올 연말까지 총 사업비 한 13억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지역 음식 콘텐츠 개발과 함께 뭐 플라워 푸드 교육장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3층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도 이렇게 조속히 이렇게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영광군은 우상공원에 조성한 어린이 물놀이장 많은 손님들이 몰리고 있다는데 그 어린이 물놀이장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물놀이장 같은 거 무료로 이렇게 주민들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쪽이 좀 상당히 여건이 괜찮아서 지금 우상공원에 영광군의 우상공원이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이 이달 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지금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중앙에 뭐 여러 가지 뭐 미끄럼틀이나 여러 가지 뭐 우리들 많이 흔히 얘기하는 놀이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놀기가 좋고요. 또 그 옆에 뭐 분수대나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놀기 좋고 그 옆에 뭐 이제 같이 이렇게 먹거리까지 이렇게 같이 편하게 이렇게 딱 돼 있는 상태에서 그쪽은 상당히 또 주차까지 편리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무선 행복숲이라는 곳이 기존에 조성이 됐던 곳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쪽은 조금 사람이 좀 적은데 이쪽은 새로 조성된 곳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좀 인기가 있습니다. 영광군의 이 물무산 행복숲 안에 조성된 물놀이장이 있고 이번에 또 우상공원에 새롭게 물놀이장이 조성됐는데 우상공원 쪽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몰리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분위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쪽 접근성과 편의성이죠. 그래가지고 그쪽은 주차장에서 바로 이렇게 차를 기존에 있던 곳은 좀 세워가지고 좀 많이 좀 걸어 올라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이 이제 임시 주차장을 좀 만들고 여러 가지를 좀 했지만 주민들이 좀 찾아가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그 우상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접근성과 편의성이 상당히 강조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영광군 같은 경우는 영광읍의가 이렇게 변변한 물놀이 시설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대형 주차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제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게 인기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임시로 이제 뭐 그늘막 그리고 또 물을 빼고 넣는 이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다. 뭐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상당히 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이제 군에서 처음 하는 거라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경사면을 이용해서 그늘막이나 놀이시설 이런 부분 보강을 하고 그리고 급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국장이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광주 시내 도로에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우치로 서산초등학교에서 오치 굴다리 방향, 오치 사거리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공사 구간도 있는데요. 대남대로 박림지구대 입구에서 미래아동병원 양방향으로 1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필문대로 상황입니다. 남광주 고가도로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 길게 밀려 지나고 있고요. 재봉로 남광주 사거리에서 전남대학교 병원 5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에서 동광주 나들목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플 사랑방잡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소촌 3차 국제미소래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소촌 3차 국제미소래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지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 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 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맘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맘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수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도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지상 최대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광주의 뜨겁고 열정적인 여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담이 가득한 문화를 즐기고 평화의 정신을 깃든 감동적인 현장. 光州的游泳比赛非常好，非常精彩。Swimming Festival 좋아요. 전 세계 194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150만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